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먼저. 지수가 사실 근데 어제 3천 살짝 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개인들이 느끼는 그 지수는 어디가 있냐면요. 개인들의 심리는 저기 2,500, 600에 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의 심리는. 예,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공포심이 심해요, 지금. 시장 자체도 어제까지. 그 말은 개인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지금 수익이 안 난다는 너무 얘기. 안 좋아요. 안 그러니까 좋다.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그 요새 경기 민감주 좀 좋잖아요. 뭐 네. 롯데케미칼이나 S오일이나 이런 쪽 들고 계시면 그나마 좀 행복한 편인데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 뭘 많이 갖고 계시냐면은 이제 하도 성장주 좋다고 하니까 2차 전지를 너무 많이 갖고. 2차 전지? 예. 근데 좀 쌀 때 사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때 3,200 넘을 때 사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요새 주가가 좀 많이 부러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쪽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바이오 기업들 비중이 또 높으신데 바이오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HLB 쇼크 한번 나와가지고 네. 지금 완전 초상집 분위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장이 빠질 때 미리,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리 빠졌는데 시장 빠진다고 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어제 같은 날. 그래서 이거 이제 진짜 시장 기댈 게 없구나. 3,000 또 깨지고, 네. 뭐 2,700, 600도 간다는 뭐 요새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잖아요, 일각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금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개인 투자도 이제 뭐 아무리 본인들이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이즈가. 근데 본인들이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어제 같은 날은 누구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제 좀 되게 너무 힘들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좀 긴가민가하지 않았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3,000 한번 깨지고 바로 회복됐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좀 솔직히 좀 약간은 저도 반신반의했던 게 예전에 몇 번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근래 들어서가 아니라 과거에도 주식시장 보면요, 우리 한국 시장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할 때 보면 미국은 안 빠져요. 아하. 정작 안 빠지는데 아시아 시장만 박살이 나요. 근데 박살 나고 다음 날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갭이 뜨잖아요. 근데 갭 뜨고 아침에 반짝하고 다시 음봉 나와서 마이너스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약세장일 때.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리 나스닥이 가도 한국이 못 쫓아가요. 결국엔 대세하락으로 접어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솔직히 전 그게 될까 봐 좀 내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10시 반에 중국이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좀 생각보다 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약간 불안했어요. 그때 왜냐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좀 버티는 건 좋은데 그 밑에 뭐 LG화학부터 해가지고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힘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좀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이 좋았고 그리고 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저는 오늘 셀트리온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거든요. 9% 이상. 근데 그 아침부터 좀 출발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어느 순간 4, 5% 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사실 셀트리온 호재가 나온 건 있어요.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그 레키노라주라고 코로나19 치료제 그 임상 이상에서 우리나라 통과해서 지금 벌써 승인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유럽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승인 받는 절차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침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조그만 뉴스지만 뭐라도 지금 이제 건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거 보고 바이오를 올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투자 심리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개인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왜냐하면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로 일단 달고는 놨어요, 살짝. 근데 거기에 바이오가 불을 지펴 버리니까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기업들이 따라가고 이 지수가 가니까 또 다른 기업들이 선순환하면서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하고 셀트리온이 좀 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거기서 바뀌었고, 그리고 중국이 좀 어쨌든 잘 출발을 해준 것. 왜냐하면 중국이 요새 너무 흔들려가지고요. 그랬죠.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 홍콩 때문에 한 방 맞았고. 거래세인가 뭐 거래세. 그런데 이 수급 측면에서 이 하루만 보고 얘기하기는 좀 성급한 면도 있습니다만 거의 1조 8천억 거래소에서만 개인이 순매도가 하루에 그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산 거 아니에요. 이걸 외국인은 보니까 현선물 다 산 거 같던데. 그 외국인도 요새 보면요, 이게
연속성은 사실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2, 3일 사는 거가 보통 이렇게 보통 대량으로 사면 제가 제 기억으로도 옛날 같으면 최소 2, 3주는 추세적으로 사요. 네. 팔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최근 한 며칠 대량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바로 안 사거든요, 사실. 근데 바로 또 돌려버리더라고요. 또 저번에도 그랬어요. 한 1조 산 날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한 2, 3일 사더니 다시 다 던지고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실 좀 헷갈리고 근데 이제 오늘 가장 특징적인 건 어쨌든 연기금하고 어쨌든 그 개인이잖아요. 연기금이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원성이 심하잖아요. 너무 파니까. 그래서 어제 사실 그 누구시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마디 네. 했더라고요. 리밸런싱 할 수도 있다. 이제 그 연기금 하도 파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니까 국내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다. 다음 기금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제 한번 그 논의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아니라 하도 파는 거 이제 본인도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사실 하루에 2천억씩 벌었거든요. 거의 2달간은. 그래요. 좀 너무 심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끝났고 일단락 됐고 근데 모르죠 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뭐냐면 개인들은 아직도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팔았다는 것 자체가 오늘 바로 한 번에 반등 나왔으면 사실 이제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지가 된 거니까 네. 사실 엄밀히 보면 사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3,000원 지지 받았잖아요. 그럼 안심을 해야 되는데 아니나 했고 올라오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올라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또 깨질 수도 있는 이제 공포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지금 극도의 공포심이에요. 오늘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니까 이거 나한테 뭔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갖다 일반화하기가 참 일반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작년 한 해 동학개미의 승리 이 표현도 우리 이른바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뭔 승리라고 하실 만한 분도 계시고 아주 뭐 작년에 아인가라 일생일대에 꾸준히 주식을 해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좋은 한 해가 없었다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 얘기는 좀 저도 쇼킹하네요. 체감 지수는 지금 2,500, 600이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지금 미국 쪽, 동학 말고 서학 쪽도 최근 들어서 뭐라요? 그 전통적인 그런 무슨 뭐 성장주, 기술주 이런 것보다 많이 이렇게 그 이항이니 무슨 뭐 게임스탑이니 해서 레딧에서 이렇게 밤잠 설치면서 이렇게 채팅하시거나 눈팅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분들, 사업개미 분들도 사실 요새 미국도 올라가는 거 보시면 가치주가 가잖아요. 경기민간, 뭐 정유주, 맞아요. 그죠, 뭐 여행주, 카지노주 이런 애들이 하루에 막 9%씩 급등하는데 테슬라가 하루에 뭐 물론 이제 다시 반등은 했지만 하루에 뭐 10% 넘게 폭락하기도 하고 애플도 꺾이고 성장주 뭐 이런 기업들이 꺾이고 또 얼마 전에 루시드 모터스인가요? 그거 이제 그 스펙 상장하기 위해서 했던 거. CCIB. 천철 캐피탈. 그게 하루에 뭐 40% 폭락을 하고 그것도 많이들 매수하셨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사업개미 분들이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딱 매수한 걸 보면 물론 가치주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매수 상위 보면 다 성장주예요. 근데 극쪽에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장세가라고 사실 안 맞거든요. 지금 장은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가 꺾이는 장인데 약간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개미 하시는 분들도 약간 데미지가 좀 큰 상황이고 생각보다 지금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죠. 미국 증시는 사실 크게 안 빠졌거든요. 사실 다우는 사상 최고치예요, 다시. 근데 내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의 계좌는 오히려 반대죠. 굉장히 좀 체감상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성장주에 좀 너무 포트가 집중되셨던 분들은 체감 지수는 지금 굉장히 한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뭔가 약간 스토리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작년 3월 우리는 3월 19일 날 저점 찍었고 조금 미국보다 하루 이틀 빨리 시작했고 쭉 왔고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으나 그다음 10월 말 11월부터 해서 또 바짝 당겼고 해바뀌면서도 더 스퍼트를 했다가
우리는 지금 1월 10일 날 그 고점을 갖다가 이제 언제 회복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우리 연 부장님은 아주 왕년에 한참 그 리즈 시절에 영화배우 신성일 씨처럼 지금 그분이 잘 나갈 때는 하루에 겹치기 영화 출연 갔다가 서너 편씩 했답니다. 네. 여기 가서 뭐 촬영하죠. 우리 연 부장님 지금 그 상황이셔. 네. 아마 우리 연 부장님 얼굴만 뜨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늘 찾아가시는 분들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네. 저는 이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이제 유동훈 본부장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금리 얘기를 조금 했는데 연 부장님의 지금 장이 최근 들어 흔들리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서 그래요라고 하는 그 시황에 대해서 연 부장님의 그거 판단은요? 그러한 판단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엉뚱하게 핑계입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든 간에 사실 오르고 내리고는 다 이유는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인지는 솔직히 모르죠. 그 내부에 뭐가 있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어쨌든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금리 이제 뭔가 또 약간 쉬고 싶은 욕구들은 분명히 있어요.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좀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파월 의장이 분명히 예전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고용 회복되기 전까지는 파월 의장 메시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달 전에도 똑같아요. 네, 맞아요. 고용 회복되기 전까지는 뭐 어림도 없다. 거기다 옐런 재무장관이 지원 사격까지 해줬는데도 시장은 믿지를 않아요. 믿질 않고 무슨 소리 하냐. 너네 어차피 뒤통수 칠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장은 그냥 국채 수익률에 그냥 매일매일 올라. 그러니까 어제도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딱 튀니까 미국에서 증시가 어제 미국 같은 게 장초반에 좀 흔들리더라고요. 국채 수익률이 1.4% 딱 넘어가니까. 근데 결국 오후에 꺾였잖아요. 1.3%대로. 그게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 꺾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미국 증시도 국채 수익률과 좀 반대로 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시면 10시만 보잖아요. 10시에 중국 인민은행 유동성 회수 하나 쳐다봐요. 근데 요 며칠은 회수는 안 해요. 그러니까 발행하면 다 흡수해 주는데 근데 이제 12시 정도에 단기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근데 그 금리 보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가 조금이라도 튀면 그냥 일단은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금리가 튀면.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일단은 금리에 다 지금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당분간은 그거에 맞춰 가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아무리 악재라고 해도 아무리 호재도 점점 사람이 익숙해져요. 근데 이게 금리가 저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안 볼 시점이 또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적응이 돼버리면. 지금으로서는 요게 제일 아픈 재료다. 예전에 우리 그 한참 예전에도 중국 증시가 막 급등 나갈 때 많이 따라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중국 증시 안 보는 날도 있어요. 몇 달 정도. 중국에 반응 안 하는 날도 그 말씀 맞아요. 왜냐면 적응을 해버려요. 저기 FX 딜러들도 언제는 달러에만 쳐다보다가 언제는 유로만 쳐다보다가 언제는 위안만 쳐다보고 요새는 위안도 안 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 금리가 미국채 수익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진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한참 0.5에서 놀던 놈이 10년물이 지금 1.5를 1.5를 갖다가 다 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배인데 이게 지금 인플레 때문이에요? 아니면 실질금리 때문이에요? 실질금리는 사실 떨어졌죠. 지금도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고 지금 인플레 기대입시다. 인플레 기대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인플레 중에서 제일 영향 많이 끼치는 게 사실 에너지 가격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새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최고 주도주가 풍산이나 LS 같은 기업들입니다.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구리값 장난 아니던데. 뭐 거기다 니켈 가격까지 지금 뭐 그냥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막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재 가격도 급등하더라고. 뭐 석유화, 에틸렌 가격 이런 거, 고무 가격 거기다 뭐 반도체 가격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격들이 다 튀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소비자 물가보다는 사실은 뭐 PPI라 그러나요? 생산자 물가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제 수익률에도 저는 좀 반영이 조금씩은
돼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뒤에 따르는 게 결국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국제 수익률이 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또 백신 효과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49%가 맞았대요. 맞았는데 예방률이 99%. 거의 안 걸린다고 합니다. 맞은 사람들은. 그러면 아 백신 맞으면 이거 이제 우리 다 정상화된다. 이 논리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금리는 당연히 성장률도 따라가잖아요. 이거 뭔가 하반기에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작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3월, 4월에 기저효과가 또 생기겠죠. 물가가. 작년 3월, 4월은 거의 뭐 디플레잖아요. 전년비 엄청난 숫자가 나오겠네. 엄청난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선반영을 저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금리가 그러니까 좀 한 가지 요인은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도 그렇지만 금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선반영하면 막상 반영하면 그 데이터가 나오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3월, 4월에 데이터가 물가가 진짜 튀겠죠. 튈 텐데 실제 국채 금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 따라서 그냥 또 튀어버릴지 그러면 진짜 좀 이거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 국채 금리 이미 그런 거 반영해서 올라왔어. 막상 데이터 나왔는데 금리가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 이건 기저효과잖아.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물가 정상화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연준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물가 상승률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목표까지는. 그러니까 잠깐의 일시적 물가 상승 용인한다 그랬거든요. 권위수소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3월, 4월이 좀 고비인 것 같아요. 3월, 4월이. 그때 물가가 나오는 걸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저도 나름대로 차티스트인데 재밌는 게 아니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월 고점 대비 여기 왔고 또 종목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갖고 계신 것 중에는 막 이 가슴 저린 종목들도 많은데 근데 지수만 봐서는 최근에 많이 뭐 미국이 어때요, 금리가 어때요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잘 버텨요. 잘 버티는 그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작년 그 한 7, 8월부터 해서 그 10월 말까지의 그 이렇게 기간 조정 그 자칫하면 뭐 헤드앤숄더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왔는데 코스닥도 그러다가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에 뭐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봐서는 그 패턴이 꼭지 찍고 내려올 그림은 아닌 거예요. 뭐 타이거 우즈가 이게 호재인지 약재인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지금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새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들어올 것 같습니까? 돈이 근데 지금 이게 좀 약간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이 그러니까 예전에 10월 달에 이제 장이 조정받고 11월부터 사실 뭐 그때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이 한 달을 일단 시동을 걸어주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가지고 12월 1월에 이제 개인들이 다시 불이 붙여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 레벨이 그때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누구도 금리 걱정 잘 안 했거든요. 그잖아요. 맞아요. 유동성에 대한 걱정도 누구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환경이 다른 게 유동성 환경이 그때보다는 사실 좀 좋진 않아요. 개인들의 심리도 그때만큼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엄청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엔 양도차익 과세라는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개인들을 짓누를 만한 악재는 사실 안 보여요. 공매도도 어차피 5월이니까. 그래서 그때보다 오히려 심리가 그렇게 나쁠 게 없는데 지금 이제 주변에서 맨날 뭐 국채 금리 얘기 나오고 내가 믿었던 성장주들이 자꾸 부러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주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또 지수가 3,100이라는 이런 부담감도 분명히 내가 여기서 물리면 만약에 2,700, 800 가면 나는 이제 역사적 고점에 물려가지고 다시 또 회복 못할.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이제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으로 일부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금들이. 왜냐면 너무 강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데이터도 확인이 되고 예탁금도 한 10조 줄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70 한 3조, 4조까지 갔다가 지금 64조까지 빠졌거든요. 그걸 주식을 사서 준 게 아니고?
주식을 사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 대비해 봐도 너무 많이 그거 대비해 봐도 산 거에 비해서도 되게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일부 빠져나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유동성의 힘이 좀 과거에 60조도 엄청 많은 거죠. 물론 옛날에 비하면. 그렇지만 확실히 고점 찍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유동성의 힘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럼 여기서 결국에 이제 개인들이 들어올 만한 뭔가가 생겨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는 위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위가 열려야 다시 열려야만. 정고점이. 예, 그래야 다시 한번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박스권으로 지금 가는데, 박스권 지금 한두 달 겪고 있는데, 이 개인분들 1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심리가 지금 이거 한 달, 두 달 겪어보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기서 내가 좀 잘못하다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은 공포심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러잖아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라 그러잖아요. 박스권에서. 네. 못해요, 사실은. 알려드려도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마인드가 안 돼요. 어제 같은 날 사면 좋잖아요, 솔직히. 못 삽니다, 절대. 사라고 해도 손도 안 나가고 팔 생각만 해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분위기라면 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개인들의 좀 적극성은 떨어질 것 같고, 최근 거래대금에서도 그게 보여요. 확실히 1월보다 2월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대금이. 개인들의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많이 둔화된 거.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중심축은 저는 개인보다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외국인하고 결국 연기금 같아요. 일단은. 근데 연기금은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파는 입장이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연기금들이 그동안 매도 포지션 일단 걷어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또 계속 이럴 거냐,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계속 또 팔기 시작할 거냐, 이건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연기금은 어쨌든 주식 비중 줄여야 됩니다. 그 규정상.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뭔가 확실하게 영지를 줘서 이거 유연하게 할 수는 있대요. 이게 뭐 약간의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사실 허용은 해준대요. 그러면 비방송용으로 유도리. 그럼 올해 16.8%니까 뭐 22%까지는 뭐 허용도 해준다고 할 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규정이 그거니까 뭐 팔긴 팔았지만 어쨌든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지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연기금은 일단 좀 최소한 매도만이라도 좀 진정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2천억씩 파는지 앞으로도, 아니면은 안 사도 돼요. 사실 안 사도 되는데 매도 규모만 줄여줘도 하루에 500억 이하로만. 증시에는 굉장히 저는 우호적이고, 그럼 결국 시장을 차지하는 건 외국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밖에. 예, 지난 11월에도 외국인이 올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외국인이 올린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예, 엄청나게 샀잖아요, 현선물. 근데 외국인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막 단기 매매를 하니까, 이게 11월은 한 달 내내 샀거든요. 근데 1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체크하실 거는 결국 수급에서 이 외국인들의 11월에 그렇게 바짝 사가지고 12월, 1월에 또 그때 계좌 막 새로 열리면서 돈 확 들어왔을 때 걔들은 그때 또 다 던져버렸죠. 11월에 샀던 거를. 근데 그래도 적어도 작년에 처음 있던 일이죠. 한 달 산 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팔기만 했으니까, 주구장창. 근데 오늘도 어쨌든 의미 있게 매수는 들어왔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주식을 사줄지 한번 지켜보시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만 봤을 때 세계에서 거의 뭐 금메달급이었던 코스닥이 지금 오늘부로 보니까 연초 이후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아니, 근데 코스닥은 딱 두 개거든요. 업종이. IT하고 바이오예요. 그잖아요. 시총이. 걔네가 거의 다니까. 나머지는 뭐 콘텐츠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개인데, 이 두 축에서 사실 힘이 더 센 건 바이오잖아요, 시총으로. 시총 상위 종목 보면. 근데 바이오가 일단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일단 어쨌든 잃어버렸어요. 임상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상 실패 뭐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동안 그쪽이야. 워낙 그렇죠. 많이 실패를 하니까. 그러다 하나 성공하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다 누구나 개인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HLB도 표면적으로 지금 나왔던 게 뭐냐면 허위 공시했다. 그러니까 너네 실패한 거 같은데. 전에 뭡니까? 인보사 그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보사도 성분명이 바뀌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황당한 일. 이거는 속이는 거네요. 예.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이 HLB가 리보세라림이라는 항암제를 임상상상 다 끝나고 미국 FDA 이제 제출을 다 했어요. 근데 FDA에서
나온 거는 그때 이제 기사를 인용을 해보면 네. 나온 내용 뭐냐면 이거 좀 효용성에 약간 좀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약으로서 효용이 있을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그 멘트가 나왔는데 HLB 거기 이제 대표이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성공했다는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기사 내용에는. 예. 그래서 그때 HLB가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처음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빠졌다가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폭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성공한 줄 알았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허위 공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금융 당국에서 실제로 조사 들어간 게 맞았더라고요. 아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CEO도 언급을 했어요.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누구한테 넘어갔냐? 검찰에 넘어갔어요. 그래요? 검찰 조사하고 재판까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패하는 거 했으면 인정하면 돼요. 우리 실패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충격은 받아도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공한 만약에 그러니까 HLB가 거짓말한 건지 저는 몰라요. 그냥 기사 내용만 기사 내용만 봐서는.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럼 바이오 투자를 누가 하겠어요? 한국의 바이오. 그 예전에 코오롱 인보사도 그랬고, 그 신라젠도 철석같이 믿었는데 지금 상패 뭐 거의 거래 정지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태가 너무 반복돼서 저라도 사실 바이오 투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누가 알려줘도 선뜻 선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심리가 어쨌든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코스닥이 의미 있게 반등하기엔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한데, 근데 또 바이오에서 뭔가 또 스타 플레이가 하나 나오면 분위기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올 때까지는 바이오는 좀 슬로우하다. 다만 이제 빠졌으니까 큰 충격은 없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IT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 IT가? 근데 다행인 게 반도체가 요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한 축이 2차 전지 소부장인데 이쪽이 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까지만 좀 받쳐주면 그래도 코스닥도 다시 한번 좀 위쪽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랠리가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IT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IT를. 코스닥 쪽은. 그리고 우리 부장님 이거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애플카 소동 때 전반적인 우리 그 갖고 계시던 우리 개인분들 반응이나 어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의외로 기대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실 왜냐하면 그건 반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걱정됐던 게 애플카보다도 저는 애플카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애플은 절대로 자기 이게 거래처 공개 절대 안 하거든요. 단 한 번도 안 해요. 그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좀 애플답지도 않고. 애플답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비밀주의잖아요. 그리고 사실 애플은 단 한 번도 LG하고 거래한다고 한 적도,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납품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그 LG 이노텍이 카메라 납품하는데 그것도 이런 방구도 얘기도 안 해요. 사실 애플은 누구라고 뭐죠 전혀. 그러니까 베일에 쌓였는데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애플 아이폰에 누가 뭐뭐 넣고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지지만, 그러니까 애플 입으로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현대차랑 하더라도. 그럼 누가 퍼뜨린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그 단독 기사가 떴잖아요. 어느 한 경제 전문지에 단독 기사 떴는데 그걸 보면서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특종을 터뜨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엔 근거는 없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걱정이 됐던 게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면 애플 분명히 저거 또 이게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거기 공시 보셨죠? 그 현대차가 처음 공시했던 게 그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의를 받은 건 사실이나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의는 받았어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 달 후에 재공시를 했죠. 여전히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의를 받았지만 결정된 건 없다. 그 밑에 현재 애플과는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그게 뭐냐면 합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했다가 서로 접었을 수도 있어요. 언론에서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추론인데 저는 아마 양사 간에 했었던 것 같아요. 협상은.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너무 기대를 크게 하셔가지고 그냥 된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기아차를 많이들 사셨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날 기아차가 하루 15% 폭락했는데 근데 저는 그 전부터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애플하고 안 돼도 상관은 없다. 왜 애플만 보냐. 애플 말고도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지금 자율주행차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겠냐. 저는 그래봐야 폭스바겐, 현대차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그럼 몸값은 점점 올라갈 텐데. 그건 도요타도 못 깁니까? 도요타는 전기차를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자율주행 전기차예요. 자율주행 전기? 예, 근데 도요타는 수소차만 하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도요타는 지금은 좀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BMW나 벤츠가 정말 좋은 자동차 회사지만 이 친환경 차에서는 되게 밀려버렸어요. 순위가. 존재감도 없어요. 지금 사실상. 그쪽에 그 독일 3사 중에 그럼 폭스바겐이 그나마 제일 낫죠.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기 위한 지금 이 청사진을 봤을 때 어쨌든 딱 전 세계에서 그래도 지금 인정받는 게 테슬라 빼고 GM, 현대, 현기차, 폭스바겐 3개예요. 사실은. 이쪽이 가장 앞서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랑 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뭐 GM도 뭐 몇몇 업체랑 하는 것 같고 현대차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쉽게 이렇게 하려고는 안 하는데 현대차 기술력은 어쨌든 뭐 이 GMP 이번에 아이오닉 5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력은 뛰어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앞으로 몸값이 올라갈 일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너무 애플에 목맬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연 부장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나 저기 돈 뺄래 계좌 깨고 돈 뺄래 나 코인 하러 갈래 하시는 고객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그러라고 그러세요. 저는 안 말려요. 솔직히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아니 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솔직히 주식에서 지금 답답해서 그런 건 제가 아는데 그리고 나서 한마디는 하죠. 뭐라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고. 예, 최소한 알고 하시라고. 알고 하시라. 예, 왜냐하면 대부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을 하시다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계좌 이렇게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뭐 이런 종목들 갖고 있다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그래요. 주식이 지금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고 오늘 뭘 사도 다 까먹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가장 핫한 쪽으로 갈아타려고 그래요. 그거는 마찬가지. 주식에서도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네. 그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지금 급락을 하는데 옆 동네 보니까 화장품 날라가고 정유주 날라가고 이러면은 이거 팔고 이쪽으로 갈아타려고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 자체를 제가 뭐 말리진 않아요. 사실은 하시라고는 하는데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냐. 최소한 그건 알고 투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거기가 핫한 만큼 여기가 지금 소외받고 있잖아요. 자산시장은 항상 영원한 강자가 없다. 갈아타시는 순간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안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뭔가 좀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친구들하고 만나서 옛날 얘기 하다 보면 그럽니다. 야 우리 옛날 저기 대학 들어갈 때 과 고르는 거나 졸업할 무렵에 직장 고르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좋다는데 핫한 데만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거 다 허당이었더라.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게 투자에서도 또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요, 부장님 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못 끄집어낸 얘기 한 가지만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주시죠. 재밌는 얘기요.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너무 이제 논쟁이 너무 심한 게 성장주, 가치주 논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가치주.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시각이요. 요새 갑자기 성장주만 그동안 많이들 보셨거든요. 갑자기 다 가치주로 갈아타려고 그러세요. 심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과 한 달 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 와서도 그때 한 달 전에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1월 둘째 주 그날 아마 1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1월 둘째 주 월요일 날 개인들이 미쳤다. 객장에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고
삼성전자를 그냥 미친 듯이 산다. 그때는 대형주에 다 쏠렸어요. 그냥 사람들 심리 자체가 대형주 안 사면 지금 큰일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날 삼성전자 장중에 9%가 올랐었잖아요. 8에서 9%. 종가는 결국 빠져버렸어요. 쭉 밀려버렸습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또 보이려고 그래요. 이게 성장주가 안 되니까 전부 또 가치주. 근데 그리고 주변 언론에서 다 가치주 얘기를 해요. 금리 오르면 가치주. 제가 증권사 보고서 자주 보잖아요. 다 가치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성장주 같아요. 지금 또 약간 가치주로 너무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갈아타려고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성장주가 예전 논리로는 금리가 오르면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논리면 카카오가 어떻게 사상 최고가를 갔죠? 네이버 카카오는 누가 뭐래도 성장주의 대표격이에요. 근데 이 국채금리가 오르는 동안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성장주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조달금리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적자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럼 금리가 오르면은 감당이 안 돼요. 이자 비용이. 사실상. 돈을 지금 못 버니까. 근데 지금의 성장주는 돈을 벌어요. 벌면서 지금 간단 말이에요. 네이버 카카오는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조달금리 올라간다, 금리 올라간다고 타격을 받습니까?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너무 성장주를 그냥 그 옛날 논리로 그냥 금리 오르면 성장주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금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든 반도체건 자동차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 그림이 보이는 종목이 기업이다. 그럼 그냥 믿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치주다 이렇게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기업 본연의 성장만 좀 믿고 가시는 게 더 맞다.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다. 하도 질문들 그렇게 많이 하시고. 네, 그래요. 예, 저희 뭐 주간 전망대도 이렇게 유튜브 영역에서 또 한 칸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만 늘 이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한 제목과 썸네일, 네. 다 비슷비슷한 어떤 등장인물들, 게스트들 그런 가운데에 이것도 잘못하면 썰려 다닐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 우리 연 부장님 보면은 아까 리즈 시절의 신성일 씨처럼 겹치기 출연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 보면 또 다 이렇게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서. 저는 같은 얘기 잘 반복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작년에 한참 올라올 때도 그 순간순간은 늘 어려웠듯이 지금도 네네. 어렵죠, 장이. 아우 어렵죠, 진짜. 난이도는 정말 좀 상급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이. 예, 올해 1월 중순부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상급이다. 예. 예,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난이도가 상급이라고 표현한 이런 시장입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심란하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우리 다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이렇게 순리대로 가시죠. 문제는 너무 썰려 다니는 것만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